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관 예모 5강 들어갈 텐데 4강 중에 3번 파일에서 관동록이라는 작품이 이제 음성이 안 나오고 화면만 나왔나요? 아니면 잘렸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화면이 잘렸어요. 그래서 요 관동록만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해설하고 5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관동록이에요. 그래서 관동은 강원도 지방을 말하죠. 그 강원도 지방을 여행한 기록문, 그러니까 기행수필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고전수필입니다. 그래서 고전, 이제 조선시대에 쓰여진 수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밑에 나오는 관동별곡과 같이 이 관동지방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그런 수필이 되겠습니다. 여정을 보면 망고대, 만폭동, 영랑제, 그 다음에 비로봉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영랑제를 기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동별곡과 이제 여정이 유사하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보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오후 6리쯤 나아가 영랑제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영랑제가 기행한 곳이 되겠네요. 장소. 천복만하게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무엇이 기괴한 모습이죠? 영랑제에서 본 자연의 모습인데, 1000개나 되는 봉우리와 10,000개나 되는 골짜기,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 기괴한 형상을 보았다. 기괴한 형상은 어쩜 이렇게 훌륭하지? 라는 표현이겠죠?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영랑제의 기괴한 형상을 말하겠다는 거죠. 사람 모습을 한 것, 새로운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뭐의 모습이? 영랑제에서 본 봉우리들의 모습이.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선 듯, 울어보는 듯, 굽어보는 듯 하며, 여기도 열거가 있네요. 그죠? 열거와 대구가 있고요. 마치 장군이 군진을 정돈하자 100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열거, 그 다음에 대구 이어지고, 이 표현이 무엇과 유사한 거요? 관동별곡과 유사하죠. 늙은 스님이 공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해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뭐예요? 영랑제에서 본 금강산의 모습이 이렇게 역동적이기도 하고, 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역동적인 모습만 나왔네요. 참선해서 돌아간다, 적진으로 내닫는 듯하다, 어지러이 걸치고 어떻게 한다, 다 역동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다 사람 모습 같기도 하고, 새 모습 같기도 하고, 짐승 모습을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묘사의 모습, 묘사. 영랑제에서 말해본 금강산 산봉우리에 대한 묘사를 비유와 대구, 열거를 통해서 보여줬네요.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망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져. 그러니까 망고대, 망폭동에서 본 모습보다 지금 여기 영랑제에서 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영랑제에서 절정까지 4,50리를 애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모두 서로 얽혀 짙고 옅은 푸른빛을 띄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쯤 되어 보였다. 뭐에 대한 묘사? 해송과 측백나무에 대한 묘사.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했다. 승려지능이 발을 헛디뎌. 여기까지 이제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습을 묘사했고, 승려지능이 발을 헛디뎌 4,50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무슨 사고가,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또 4,500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라갔어.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비로봉. 맨 처음에 영랑제, 그 다음에 비로봉으로 갔네요. 사방은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이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로봉에서 사방을 본 모습이 넓고 아득했다.
라고 했어요.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기를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까지 궁구해야 하고, 궁구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밝혀 캐낸다는 뜻이죠. 물을 보면 그 근원을 밝혀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이 없을 수 없겠지요. 없을 수 없겠지요 했으니까 있다라는 것이고, 뭐가 있다? 요령은 중요한 것. 그러니까 비로봉에 올라왔으니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필자가 이 승려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정인 스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두루 보여주면서 무슨 해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끝나네요. 자, 그러면 다음 5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강은 문학의 기초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학의 세계관, 화자의 세계관은 보편적인 한국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 그 다음에 실현, 그 다음에 개인사, 사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시련을 이겨낸 자연은 훌륭하고, 시련을 이겨낸 사물은 훌륭하고, 시련을 이겨낸 인간은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또 개인사에서 어떤 부재 상황이 나온다면 그리운 정서가 반드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생사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진지한 태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 괴로운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회사를 이야기한다면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를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시를 쓰는 대상을 살펴봅시다.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시의 대상이다. 그러면 자연 친화적 정서가 나타나요. 자연을 예찬하니까요. 그 다음 시를 쓰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는 거겠죠. 성찰, 반성하는 시가 나올 수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시인의 삶, 이건 뭐죠? 삶의 애환이라고 해죠. 먹고 살기 힘든 그것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뭐 시인으로 사는 게 힘겨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약자다,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 약자를 예찬하는 태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유대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은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약자다. 그러면 연민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동병상련, 뭐예요?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연민의 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자, 체념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시적 대상이 비판적 대상이다. 그럼 뭘 비판한다고요? 시대사, 일제강점기, 그 다음 산업화 시대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냉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비판한다, 자조라고 하죠. 자, 시대상을 고발한다, 시대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이야기고요. 그럴 때 고통과 시련, 이란 말 나올 수 있죠. 이런 부정적인 시대사에서 민중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 거고, 이 상황에서 민중은 또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이 시대사가 아닌 강자라면 그 강자를 또 비판하겠고 그 강자를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자는 어떤 강자를 비판하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비판할 거고, 그 돈의 노예는 바로 당신이다.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비판하는 비판하는 분위기의 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봐야 할 게 자연에 대한 예찬, 시련에 대한 예찬, 시련을 극복하는 대상에 대한 예찬, 개인이 부재할 때 뭐 나오는 정성,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때 나오는 진지함, 가난에 대해서, 삶의 애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괴로움, 사회사를 비판할 때 이 사회적 배경을 비판하던가 아니면 그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인물형을 비판하는 그런 시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문태준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했어요. 그럼 시적 대상은 산수유 나무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봄이네요.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늘도 노랗다라고 했으니까 꽃을 터뜨리고 있는, 자, 그늘도 노랗다. 그늘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늘도 긍정의 대상임을 알 수 있네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적 어조, 의지적 태도. 명령적 어조는 의지적, 단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보아라 라고 했어요. 왜? 나무는 긍정적이니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늘 농사 긍정적이죠. 그늘도 노랗다를 통해서 그늘도 긍정의 대상이고 꽃도 긍정의 대상일 거예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그래서 이 산수유 나무를 굉장히 예찬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피우는 꽃 긍정의 대상이고 그늘 역시 긍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불평하지 말고 산수유 나무를 봐. 산수유 나무는 그늘까지 훌륭한데 그 그늘조차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뭔가 노력을 한다는 뜻이죠. 노력을 통해 맺은 한 해의 농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산수유 나무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예찬적이고 주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도 불평하는 사람들, 저 산수유 나무를 봐. 저 산수유 나무는 그늘까지도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나시 한번 볼게요. 나시 역시 거산호. 무슨 뜻입니까? 거는 살 거고 산에 사는 즐거움, 산에서 사는 즐거움, 산은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앉았으니까 산은 긍정이고 장거리는 부정인데, 자연과 장거리는 어디예요? 인간 사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자연이 좋고 인간 세상을 싫어하는 화자네요. 사람은 맨날 변에 싸. 사람이 싫은 이유는 뭐예요? 변에 쌓기 때문에 사람은 가변성이 있어. 그래서 싫은데,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은 뭐야? 태고로부터 아주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은 긍정의 대상인 거죠.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수하다는 장수하다. 고요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오래 사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귀한 것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그러니까 이 산을 긍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겸허하기 때문이고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마음의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을 사랑한다. 산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건 문학의 미적 범주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순고미에 해당해요. 배우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라고 말하죠. 역시 이 가시 역시 산수유 나무 열매를 보고 배워라.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 중에 순고미를 느낄 수 있네요.
자,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네요.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스라이 뻗쳐 있어. 그러니까 산과 죽음은 이어져 있어. 달이 놓은 산. 그러니까 산과 죽음을 이어주는 건 바로 자연인 산이라는 거죠. 너의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그러니까 너의 품이 고향인데 그립대.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그립다. 라는 것은 산을 몹시 좋아한다는 역설적 표현이네요. 미역치 한이파리 상긋한 산내음새. 그러니까 이건 산나물이라는 뜻이에요. 산나물이 아주 향긋하대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산에서도 그린다. 산을 그리워한다. 역설적 표현이고요. 꿈같은 산전기를 그리워하면서 산다. 산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한다. 산을 몹시나 존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시와 같아요. 화자는 지금 이 산을 보면서, 그죠? 북창을 등지고 산을 보면서 이 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산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돌아가는 곳이다. 산과 죽음을 연결해 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 산은 변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인간은 변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대비적 시어가 나왔죠. 대비, 인간과 산에 대한 대비. 그래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산을 닮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봅시다.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사과도 이제 자연의 일부죠. 그래서 사과라는 자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사과는 사과나무의 일부라고 했네요.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이건 뭐예요? 자,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 사과가 이렇게 열매죠. 사과라는 이 열매, 결실을 맺으려면 자연의 도움, 햇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햇살을 먹는다는 것은 햇살을 받은 사과를 먹는다는 뜻이고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그죠? 사과가 결실 맺으려면 장맛비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햇살도 필요해요. 자,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소슬바람도 이 사과가 담고 있는 것이니까 사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소슬바람도 필요해요. 사과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어요. 눈송이도 필요했죠.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자, 사과가 잘 자라려면 벌레의 도움도 필요했네요.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가 익기 위해서 새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슬바람, 눈송이, 햇살, 벌레, 장맛비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잎새를 먹어요. 잎새가 이제 잎새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사과라는 이 결실을 맺으니까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렇죠. 이 사과를 가꾸려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도 필요해요. 사과나무 집딸이 바라보던 하늘도 먹어요. 자,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도 먹어요.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 이것도 세월이죠. 자,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도 필요해요. 사과의 씨앗도 먹어요. 사과나무의 자양분인 흙도 먹어요.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도 먹어요.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모두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나열된 것은 사과나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했던 온 우주를 나열한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버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내가 사과를 먹는 거야. 사과가 나를 먹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과를 먹으면 내가 이제 사과를 먹었죠. 그러면 내가 먹은 사과는 다시 뭐가 돼요? 거름이 되죠. 거름이 될 거예요. 그렇죠? 변을 놓으면 거름이 되고 이 거름을 받은 사과나무가 그 양분으로 인해서 다시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이 순환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를 먹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과를 먹는 것은 일상적 행위란 말이에요.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나무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점점 시상을 확대해 가고 있어요. 내가 사과를 먹는데 사과 일부를 먹고 햇살도 먹고 장맛비도 먹어. 이것은 사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사과가 열매 맺기까지의 자연의 도움을 이야기하다가, 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도 먹다가, 식물학자의 지식도 먹다가, 사과나무의 세월도 먹다가, 나중에는 우주까지 먹는다고 했으니까 점층적인 시상전개, 시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뭐를 먹는다 계속 열거하고 반복했죠. 열거 반복 나타나고, 이 사과를 이룬 구성 요소를 점층적 시상전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사과나무에서 또 농군으로 또 학자로 우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역설적 표현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순환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사과를 먹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화자는 지금 사과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정서에 뭔가 깨달았어요. 우와, 여기에 생명순환의 원리가 있네. 그러니까 정서, 깨달음과 만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태도는 뭔가 성찰적이죠. 성찰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죠?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주제는 뭐가 될까요? 생명순환에 대한 깨달음, 생명순환에 대한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라시를 한번 볼까요? 여름 한낮, 제목이 뭐예요? 연시네요. 연시는 뭡니까? 잘 익은 물렁물렁한 감을 말하죠. 요거 좀 지웁시다. 여름 한낮 비름잎에 꽃잎 땡볕이 이웃 마을 돌담이 연시로 익는다. 그러면 연시가 익기까지 땡볕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웃 마을에서 여름 한낮을 지나 땡볕을 지나 연시 언제 익어요? 한 가을쯤에 익겠죠. 한쪽 볼 서리에 묻는다. 그러니까 가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고, 깊은 잠 자다 겨울이 됐어요. 눈 오는 어느 날 겨울이네요. 깨어나 제상 아래 제사를 지내는 상이죠. 제사를 지내는 상 아래 심지 머금은 종발로 빛나다. 종발은 뭐요? 그릇.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네요. 빛나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이 대상을 뭐죠? 예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역시 박용래의 연시도 뭘 보고 있나요? 예, 연시를 보면서 이 연시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이 연시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상에서 빛난다라고 해서 이 연시에 대한 긍정적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연의 배려심과 생명력에 관해 존경, 비판, 존경하고 예찬하고 동경하고 있네요. 그 다음 자연의 겸손함과 너그러움, 탄생과 소멸의 원리에 대해서 화자는 성찰하고 경탄하고 지향하고 있네요. 지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을 봅시다. 민중에 대한 생각. 민중은 다수의 사람들이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긍정의 대상이에요, 부정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긍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산문시네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자, 시인인데 시인이 못된다. 나는 이 시적 화자와 일치하겠죠. 겸손한 태도.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 민중이
누군가죠.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긍정하고 있네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슬기롭게 산다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뭔가 힘이 있고 고귀하고 영원한 광명이 있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은 정작 시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자기보다 민중이 훨씬 더 시인답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시인들은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면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민중들을 떠올렸어요. 이 민중들을 예찬하고 있네요. 왜? 그들은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는 민중들을 떠올리며 예찬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평역에서 누굴 받겠어요? 민중을 받겠죠. 곽재구의 시입니다. 사평역이라는 것은 이 간이역입니다. 간이역, 사평역에서 민중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지금 사평역에 있는 상황이네요. 화자가.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은 뭐예요? 사평역에서 사평역 대합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는 누가 타죠? 민중들. 그 중에서도 힘겨운 민중들이 탈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딘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타는 막차일 거예요. 그런데 눈까지 내려요. 눈이 내리면 막차가 더 지연되겠죠. 밤새 눈이 내린다. 막차가 지연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민중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진다. 그러니까 난로가 뭐겠어요? 이 막차를 기다리는 민중들을 위로하는 소재가 될 거예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있다. 여기서 몇은 이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금음과 같다고 하고 있어요. 금음달은 기우는 달이니까 그렇게 비유했나 봐요.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웠던 생각을 하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죠. 몇은 졸고 있어요. 왜 졸아요? 피곤하니까요. 나는 지금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네요.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어. 이 톱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민중들을 위로해 줄 거예요. 막차는 오지 않는 이 겨울밤 눈까지 내리고 있는데 졸고 있어. 몸은 피곤해. 그래서 이 톱밥은 위로와 공감의 소재인데 내가 그들에게 톱밥을 얹어 주었으니까 나는 이 민중들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연민. 그죠? 그 다음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두들은 여기 민중이 될 것인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했어요. 저마다 사연이 많죠. 그런데 청색의 손바닥은 원래 손바닥이 살색인데 청색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니까 청색은 추운 손바닥이니까 시련이 되겠죠. 이들이 갖고 있는 시련과 많은 사연들이 될 거예요. 그죠? 사연들을 그냥 불빛에 넘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이 없었어요. 자, 산다는 것은 때론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기양하는 기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나 이 대합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제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싸륵싸륵 음성상징어가 있네요.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아주 생동감 있게 또 혹은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눈꽃은 쌓여가는데 막차는 오지 않아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길을 적신다. 자, 눈꽃을 화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눈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눈꽃의 화음은 뭐예요? 이런 생각들. 우리는 침묵해야 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고, 또 인생이랑 기양하는 기분으로 산다. 이런 뭐죠? 깊은 생각, 인생에 대한 성찰 혹은 인생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지금 쌓여 있다. 길을 적신다. 일단 청각의 시각화가 있고요. 그죠? 청각적인 심상을 시각이 아니고 적신다 그랬으니까 촉각화라는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심상으로 이미지로 나타냈으니까 여기 있고요. 길을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이다. 설원이라는 것은 다 섞여버려요. 다 그냥 섞여버림. 어떤 생각 속에 그냥 일치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정이 넘었나 봐요. 막차를 기다리면서.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밤 열차는 어디로 흘러간대요. 그런데 어디로 흘러갈 건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간대요. 단풍잎 같은 차창이니까 뭔가 인생의 의미를 달고 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호명하다, 호명은 부른다는 얘기니까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죠? 화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같은 의미인데 달리 표현한 거죠.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여기서 한 줌의 눈물을 던져준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는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난로에다가 톱밥을 넣은 행위인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위로의 행위가 될 거예요. 여기 모인 이 민중들의 삶의 애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연민스러워하고 그리고 또한 나도 그들의 그런 생활에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공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톱밥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와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는 이런 민중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연민의 태도로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미지가 모두 나타나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가 있죠. 눈꽃, 성찰, 길을 적신다. 그 다음에 톱밥, 뭐라고요? 위로와 공감이라고 했고요. 화자는 지금 대합실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합실에서 민중들을 보고 있어요. 대합실에서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그죠? 추위를 이 톱밥 난로를 통해서 녹이고 있고, 그들은 서로 말이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아마 성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고, 자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민중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과거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연민과 공감이 되겠고 태도는 이 민중들에 대한 예찬과 연민, 주제는 이 톱밥 안에서 느끼는 이 민중들과의 연대의식, 공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를 보는데 가나시도 산문시였죠? 다시도 산문시네요. 한번 봅시다. 제목이 서정주의 신선재곤이, 그러니까 재곤이라는 사람은 신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은 재곤이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땅 위에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이라는, 그러니까 재곤이는 땅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네요. 이름을 가진 앉은뱅이 산하가 있었습니다. 제곤이의 특징은 앉은뱅이,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잘고요. 잘고는 뭐냐면 말고, 광주리도 말고,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야, 앉은뱅이로서 일을 했지만 제입 풀칠하기도 힘들었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 질마제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 공간은 질마제 마을인가 봐요. 할 수 없이 그에게, 이 앉은뱅이인 제곤이, 신선인 제곤이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러니까 이 질마제 마을 사람들은 이 제곤이를 이제 먹여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제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게 된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그만큼 사람들은 순박한 마음을 가졌네요. 민중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새끼니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봐줬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은 챙겨주었다. 제곤이에게. 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 제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곤이가 실종됐어. 이 땅에서 보이지가 않아.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 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러니까 이 제곤이는 앉은뱅이였으니까 제곤이는 뭐야? 거북이와 같다라고, 거북이처럼, 거북이에 비유했네요.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이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제곤이가 실종하고 났지만 거북이에 대한 생각을 마을 사람들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북이가 잘못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를 이 마을 사람들은 돌봐주었죠.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 제대로 되어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는 좋은 흰수염의 조선달 영감은, 그러면 조선달 영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는, 그러니까 신성과 같은, 그죠? 흰 수염이 난 조선달 영감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같이 생겼다. 서리법이네요. 거북이도 하기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은 된다고 하네. 아, 오래 살 거야.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해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예요. 라고 신성가드 같은 조선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거북이는 뭐한 거다? 하늘로 올라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뭐다? 신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제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갑을 옳기사 옳다고는 하게는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이 제곤이는 신선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마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제곤이가 잘못되면 이 마을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곤이가 사라져도 마을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성과 같은 조선달도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만 살아 있었다. 그래서 제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2개의 날개들을 안 달아줄 수는 없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곤이는 신선이 되었다는 얘기죠. 신선이 되었다고 인식한 거예요.
되었다고 인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자, 이 시는 산문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서사적 성격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이 제고니와 마을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네요. 그러면 정서는 뭐예요? 공동체적이죠. 제고니가 있고 그 마을에서 제고니를 돌봐주고 제고니가 없어지자 신선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는 제고니와 이 마을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겠죠. 제고니에 대한 마음, 따뜻한 마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애환을 겪는 가난에 힘들어하는 민중의 생명력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화자는 찬양하고요. 교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회한, 비판, 후회, 무상감, 번뇌, 구도는 다 뭐야? 부정적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 이 구도는 뭐예요? 신에게 뭘 바란다는 태도죠. 신에게 뭘 바랄 때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뭔가 바라는 거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죠. 가의 그런 사람들이란 나의 어떤 사람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민중들의 모습이었고요. 나에서는 민중들의 모습이 모두들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4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다시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